서울 1964년 겨울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포장마차에서 안과 내가 만나서 술 한 잔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그러니까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뭐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95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퍽 음탕한 얘기군요. 라고 아는 기묘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화가 났다. 그 얘기는 내가 만일 라디오에 박사게임 같은 데에 나가게 돼서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남들은 상춘이 5월의 새벽이니 천사의 이만희 하고 대답하겠지만 나는 그 움직임이 가장 신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려니 하고 일부러 기억해 두었던 것이었다. 여기에서의 신선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독창적인 죄송합니다. 독창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프레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뭐 상춘이 5월의 새벽이니 이런 거는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추 아시죠? 양상추 같은 거, 네, 캐비지 같은 거요. 네, 이렇게 물기가 촉촉히 먹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새벽의 이슬 이런 것들을 때는 프레시한 이미지이겠지만 천세의 이마나 이런 거는 신성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근데 나는 그 움직임이 가장 신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려니 하고 일부러 기억해 두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음탕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신선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는 음탕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정말입니다. 음탕하지 않다는 것과 정말이라는 것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죠? 음탕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말이라는 것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쵸?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것 또한 이 안과 나의 대화는 어떤 의미를 알아가기 위한 혹은 상대방의 취향을 알아가기 위한 대화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관계 같은 것은 난 모릅니다. 이 관계 같은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의미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동작은 오르내린다는 것이지 꿈틀거린다는 것은 아니군요. 김영은 아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구먼. 우리는 다시 침묵 속으로 떨어져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개새끼, 그게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 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난 지금 생각해 봤는데 김영의 그 오르내림도 역시 꿈틀거림의 일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즐거워졌다. 그것은 틀림없는 꿈틀거림입니다. 난 여자의 아랫배를 가장 사랑합니다. 안영은 어떤 꿈틀거림을 사랑합니까? 어떤 꿈틀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거죠. 그냥 말입니다. 예를 들면 데모도
여기에서 데모는 그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폭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민주주의 의미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이뤄 나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예를 들면 미얀마 사태도 하나의 데모라고 볼 수 있겠죠. 데모를 그러니까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직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이야기의 연결이 어때요? 연결의 흐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네, 대화의 단절. 네. 네. 대화의 단절을 알 수 있는 거 95쪽에서 필기하고 있죠? 대화의 단절을 알 수 있는 거. 그죠?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하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침묵. 그죠? 대화가 끊긴다. 그죠? 이게 뭐예요? 침묵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 대화의 단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소외 현상을 네,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 그때 우리의 대화는 또 어때요? 끊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대화가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오래 지속되죠. 나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잔을 비우고 났을 때 그도 잔을 입에 대고 눈을 감고 마시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이제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다소 서글픈 눈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렇고 그렇다. 또 한 번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 그럼 다음에 또 라고 말할까?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말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술잔을 비운 아니 갑자기 한 손으로 내 한쪽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좀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안영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얘기는 정말이었습니다. 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붉어진 두 눈덩을 안경 속에서 두어 번 끔뻑거리고 나서 말했다. 난 우리 또래의 친구를 새로 알게 되면 꼭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얘기는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왜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릴까요? 아니, 듣고 싶은 네. 아니 듣고 싶은 꿈틀거림의 의미를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앞에서 아는 꿈틀거림의 하나를 데모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960년대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정권 시대였고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 시대였어요. 산업적으로는 많이 발전돼 있었지만 그 외의 민주주의는 형편없이 뒤로
좀 후퇴한 실정이었죠. 네. 약자가 고통받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청년들은 이유 없이 감옥에 끌려가거나 고문을 받기도 했어요. 이 꿈틀거림에 대해서 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어, 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열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꿈틀거림에 대해서 함부로 입 밖에 내뱉을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끌려가기 때문이죠. 저는 1978년도생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1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 김재규에 의해서 네, 뭐라고 얘기해야죠? 네, 살해에 당했죠. 김재규의 비서실장에 의해서 살해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그때도 역시 군사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제가 네, 초등학교 다닐 때의 기억에 남는 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수류탄을 들고 네,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군인과 경찰들은 곤봉을 들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때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린 시절이었지만 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걸 어떻게 봤을 때 아는 꿈틀거림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생각하는 꿈틀거림과 내가 생각하는 꿈틀거림은 서로 다른 이미지였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침묵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나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듯하기도 했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우리 다른 이야기 합시다. 하고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는 이 친구를 골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취한 사람의 특권을 맛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화시장 앞에서 줄을 지어선 가로등 중에서 동쪽으로부터 8번째 등은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좀 어리둥절해 하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화신백화점 6층의 창들 중에서는 그중 3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예요? 네,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또 단절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자 이번엔 내가 어리둥절해질 사태가 벌어졌다. 아내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빠른 말씨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32명 있는데 그중 여자가 17명이고 어린애는 5명, 젊은이는 21명, 노인은 6명입니다. 그건 언제 일이지요? 오늘 저녁 7시 15분 현재입니다. 아, 하고 나는 잠깐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그 반작용인 듯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털어놓기 시작했다.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2장 있습니다. 그건 언제? 지난 14일 저녁 9시 현재입니다. 적십자 병원 정문 앞에 있는 호도나무의 가지 하나가 부러져 있습니다. 을주로 3가에 있는 간판 없는 한 술집에는 미자라는 이름을 가진 색시가 5명 있는데 그 집에 들어온 순서대로 큰 미자, 둘째 미자, 셋째 미자, 넷째 미자, 막내 미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겠군요. 그 술집에 들어가 본 사람이 꽃 기명 하나뿐이 아닐 테니까요. 참 그렇군요. 난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난 그중에 큰 미자와
하루 저녁 같이 잤는데 그 여자는 다음날 아침 일수로 물건을 파는 여자가 왔을 때 내게 팬티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금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대들의 빈 술병에는 돈이 110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그 사실은 완전히 김영애의 소유입니다. 이거 지금 어때요?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어때요?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죠. 그죠? 여기다가 써요. 그 사실은 완전히 김영의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누구도 아닌 김영만 아는 이야기. 우리는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때요? 계산하기 위해서 누가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 각기, 자기만 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쓸게요. 연대감을 잃어버린 개인. 그 다음에 개별화된 인간. 그 다음에 파편화된 인간. 개인주의를 더 나가서 이기주의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요거를 해당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이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우리는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곁에서 술잔을 받아놓고 연탄불에 손을 쬐고 있던 사내였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을 쬐고 싶어서 잠깐 들렸다는 꼴을 하고 있었다. 불을 쬐고 싶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을 쬐고 싶어서. 여기에 나오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술을 마시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그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정에 굶주려 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하게 발라서 카바이드의 불꽃이 너풀될 때마다 머리카락의 하이라이트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선지는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살짜리 사내였다. 아마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간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이걸 보면 이제 이 남자가 울고 있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볼게요. 그 사내가 나나 안중의 어떤 누구에게라도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쪽을 향하여 말을 걸어온 것이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 있습니다만 이라고 그 사내는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는 꼭 끼워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 같기도 했다. 나와 아는
잠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이라고 내가 말했다. 함께 가시죠 라고 안도 내 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내는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아는 일이 좀 이상하게 되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는 않았다. 술 자석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의외로 재미있게 놀게 되는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치고 넘친다는 얼굴로 요란스럽게 끼어들어야만 일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갑자기 목적지를 잃은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느릿느릿 걸어갔다. 전봇대에 붙은 약 광고판 속에서는 어여쁜 여자가 출지만 할 수 있느냐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이 열심히 명멸하고 있었고 소주 광고 곁에서는 약 광고의 네온 사인이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는 듯이 황급히 꺼졌다가 다시 커져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고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져 있었고 그 돌덩이 앞을 사람들이 힘껏 웅크리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거지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 거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휙 날리어 거리의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 종이 조각은 내 발밑에 떨어졌다. 나는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미희 서비스 특별 염가라는 것을 강조한 어느 비어홀의 광고지였다. 뭐 술집이었겠죠. 그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분위기, 네, 장소 묘사, 이 분위기는 도시의 쓸쓸함, 그 다음에 인정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지가 추워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 거지에 대해서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하고 힘없는 아저씨가 아내에게 물었다. 9시 10분 전입니다. 라고 잠시 후에 아니 대답했다. 저녁들은 하셨습니까? 난 아직 저녁을 안 했는데. 제가 살 테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하고 힘없는 아저씨가 이번엔 나와 안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먹었습니다. 하고 나와 아는 동시에 대답했다. 혼자서 하시죠. 라고 내가 말했다. 그만두겠습니다. 힘없는 아저씨가 대답했다. 하세요. 따라가 들을 테니까. 아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근처의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가서 앉았을 때 아저씨는 또 한 번 간곡하게 우리에게 뭘 좀 들 것을 권해냈다. 우리는 또 한 번 사양했다. 그는 또 권했다. 아주 비싼 걸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나는 그 권유를 처리시키기 위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비싼 걸 시키면 그러면 그만 드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사양 마시고. 그가 처음으로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을 써버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써버리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돈을 써버리기로 결심했대요. 그렇다면 아내게 이 돈은, 아니 그에게 이 돈은 어떤 의미인지, 아저씨에게 그 돈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나는 그 사내에게 어떤 꿍꿍이 속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했지만 통닭과 술을 시켜달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주문한 것 외에 내가 말한 것도 사환에게 청했다. 아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때 마침 옆방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자의 불그레한 신음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이 형도 뭘 좀 드시죠? 라고 아저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니, 아는 술이 다 깬다는 듯이 펄쩍 뛰고 사야겠다. 우리는 조용히 옆방에 다급해져 가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좀 약간 민망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전차의 끽끽거리는 소리와 홍순한 강물 소리 같은 자동차들의 달리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가까운 곳에선 이따금 초인종 울리는 소리도 들렸다. 우리의 방은 어색하게 또 어때요? 침묵이 쌓이고 있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네,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었어요. 지금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네, 그거 안 되셨군요.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에도 갔어요. 가고 포도철에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가을엔 경주에도 가보고 밤엔 영화 구경, 소 구경도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병환이셨던가요? 하고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내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냐고 눈짓을 보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그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읽을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사내는 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와 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꺼지는 게 어떻겠냐고. 했냐고 네, 눈짓을 보냈죠. 요걸 보면 알겠지만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쵸? 이야기는 듣지만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습니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외판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만도 샌프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의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째고 한다는데 정말 그렇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안이 닭구안과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보고 싶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왜요? 왜 돈을 다 써버리고 싶죠? 써볼까요? 네. 아저씨, 네. 사내 혹은 서적 외판이 돈을 다 쓰고 싶어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음 주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왜 다 돈을 쓰고 싶어 했을까요? 이 돈은 아내의 목숨값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부채감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시체를 거기에다가 뒀다면 병원에서 이제 들었던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 이런 것들을 써야 됐었겠죠. 하지만 그 시체를 병원에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아내의 목숨값, 시체값을 이 사람은 손에 쥐게 됐죠. 4,000원을.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 울고 다른 쪽 눈으론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갈 굴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온사인과 광고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통적 가치관은 어때요? 아내의 시체를 팔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줬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보겠지만 여기 나오는 아저씨는 아내의 친정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혈족 사이라면 당연히 시댁이 어디고 친정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핵가족이었어요. 그죠? 정말 부인과 나만 있는 자식도 없고. 그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서로 여행은 다니지만 어때요? 네, 서로의 가족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건 전통적 가치관을 잃어버린 거겠죠.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아니 말했다. 어디로 갈까?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다. 이건 어때요? 네, 방향이 사라진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은 여러분 책에다가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됐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예쁘게 해도 되지만 제가 앞에서 필기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이 클래스에다가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출석 확인 과제는 그걸로 할게요. 제가 필기한 내용들을 책에다가 적고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뭐 따로 본인이 노트에 필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필기된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넥타이를 하나 골라 가져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사내가 호통을 쳤다. 우리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들고 돈은 600원이 없어져 버렸다. 정말 쉽게 돈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4,000원은 그 당시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양품점을 나왔다. 어디로 갈까? 라고 사내가 말했다. 갈 때는 계속해서 없었다. 양품점의 앞에는 귤 장수가 있었다. 아내는 귤을 좋아했다. 고 외치며 사내는 귤을 버려놓은 수레 앞으로 돌진했다. 돈 300원이 없어졌다. 어때요? 아내의 목숨값이 얼마였어요? 금방 소비돼요. 어떤 걸로? 네, 가치 없는 걸로. 그죠? 택시, 사내가 고함쳤다. 택시가 우리 앞에서 멎었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마자 사내는 샌브란스로 라고 말했다.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니 재빠르게 외쳤다. 안 될까? 사내는 중얼거렸다. 그럼 어디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라고 운전수가 짜증난 음성으로 말했다. 갈 데 없으면 빨리 내리쇼.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결국 우리는 중국집에서 20발짝도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거리의 저쪽 끝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나타나서 점점 가깝게 달려들었다. 소방차 2대가 우리 앞을 빠르고 시끄럽게 지나갔다. 이 뒷부분이 안 나오는데요.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 나오겠지만 뒷부분의 내용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후략은 뒤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후에 세 사람은 여관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저씨가 나와 그 아내에게 같이 자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서로 같이 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자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같이 자지 않아요. 각자 따로 자요.
이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로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연대감을 잃어버린 개인을 의미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뭐 이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제 같이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 이제 매몰차게 거절해요. 이제 우리 서로 각자 잡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저씨가 네, 자살해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되게 슬프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안과 아저씨가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네, 선술집에서. 포장마차에서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약속을 하고 만나요? 아니에요. 우연히 만남. 이거는 현대인의 특성이에요. 어떤데? 우연히 만나는데 서로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지는 않지만 서로 각방을 써요. 이거는 현대인의 개인성이에요. 그리고 아저씨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아저씨가 자살한 것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다시 나와요. 새벽의 거리로 나와요. 이거는 현대인들의 파편화겠죠.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 아저씨가 자살을 하잖아요. 아저씨의 자살을 이 안과 나는 그냥 버려둬요. 죽음을 외면해요. 외면해요. 결국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가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서로. 요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1960년대에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버스가 생기고 뭐 그다음에 뭐 지하철은 이제 97년에 왔으니까. 그리고 네, 라디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도시화되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서울 1964년 겨울은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 1964년이라는 시간적 배경, 그다음에 겨울이라는 네, 계절적 배경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겨울은 어떤 쓸쓸함, 적막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서울이라는 공간도 약간 도시화, 그다음에 현대인의 모습, 그다음에 소외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소설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허무주의죠. 허무주의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 없는 이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대화가 단절된다거나 이런 것들 또한 다 어때요? 네. 대화가 단절된다라는 것도 인간 소외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성 상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저씨의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침묵하거나 단절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연대감의 상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엔 어때요? 적응하지 못한, 이 시대를 적응하지 못한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여러분 여기 알겠지만 또 하나 특징 기억해 두세요. 여기 이제 이름이 나와 있나요? 이름 나와 있지 않아요? 나, 그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내 있어요. 이것도 현대인의 익명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필기한 부분들을 책에다가 잘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노트에다가 잘 정리를 해서 네,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9시 3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하고 출석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네,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고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 산보 가는 길 나가려고 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 잊지 말고 꼭 제출해 주세요. 기간에 맞게 5월 8일 토요일 밤 11시까지입니다. 예, 아이고, 잘 안 되네요.